자기소개 빠르게 하면 최 사장입니다. 독실입니다. 깡쌤입니다. 김도인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베 방송하고 나서 예, 그죠. 예, 그 덧글이나 이런 거 반응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계속 주목을 했는데 다행히 뭐 좋다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죠. 네. 예. 평가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순위도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죠? 네. 네. 제가 사실 매일 일베 가가지고 혹시 우리 방송에 언급이 되나 그래서 매일 검색을 해봤는데 절대 관심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 없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그렇죠. 예. 우리의 이 미미한 영향력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뭐 김도희는 뭐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네,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요즘도? 네. 요즘에 돈에 미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네. 독실이는 어떻게 보냈어요? 피 뽑을 때, 주사 맞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주사바늘 꽂는 거를 꼭 피해서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맞아요. 있잖아요. 저는 봐야 돼요. 꽂아지는 걸 봐야 돼. 언제 고통이 무서워. 올지를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똘끼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1배 이걸 한 다음에도 무서우니까 반응을 아예 안 봐버릴 수도 있고 매 실시간을 볼 수도 있잖아요. 전 실시간을 보는 타입이었어요. 되게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무서운 한 주를 보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들어가다 나가다 들어가다 나가다. 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댓글은 왜 안 달았어? 댓글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가 제 마음을 이해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1배 만세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부터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들은 분들은 좀 컨셉을 아시더라고요. 뭐든지 계속 딴지를 걸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옹호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새로 들으신 분들은 얘가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 느끼신 분도 좀 계셨던 것 같고. 어쨌든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노래를 좀 신경 써서 넣었는데 노래 언급을 아무도 안 해가지고. 노래 뭐였어요? 노래가 천재적이었어. 노래 선정이. 그랬어요? 진짜? 네. 그 친구를 불러달라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이웃의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그래서 일배를 보려 해가지고 또 딱 넣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넘어갔습니다. 방송에서 뭐 일배를 좀 온건하게 다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불쾌하셨던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아예 이 방송을 앞으로 안 듣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저희가 이제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희도 되게 좀 심하게 뭐 비판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방송 컨셉상 좀 그런 거는 지양하고 되도록이면은 좀 감정적인 측면들은 좀 배제하고 현상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좀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였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가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시간이 길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짧아가지고 대충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 최 사장님이나 독실이가 마치 잘못 들으면 일배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으신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좀 양해를 부탁드렸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좀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실이 같은 경우에는 표현적인 문제였고 저는 이제 나중에 영향력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한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아직 시사가 좀 남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시사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게 독실이. 좀 되게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과학적 시사. 과학 윤리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과학 윤리를 이야기하면 이제 생명과학 쪽을 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그냥 겸사겸사 많은 분들이 블랙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소개를 할 겸 그 LHC라고 하는 세른에 있는 강입자 충돌기가 있잖아요. 네, 강입자 충돌기. 그거를 뭐 구동을 하면은 블랙홀이 생겨가지고 지구가 사라질 수 있다니 막 이런 얘기가 과거에 나왔었는데 사실 아닙니까?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연장성상에서 과학 윤리라기보다 어떤 전문가 집단의 윤리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군요. 우리가 그래서 시사를 4회 준비하고 있는데 시사가 잘 준비된 것 같아. 첫 번째에서 우리 해외적 시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시사로서 일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과학적 시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주적 시사요? 전 우주적 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국내 최초로 하는 외계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지구에서 실종된 과대로 외계인들 포장하지 마. 다음 주에 좀 기대해 주세요. 어쨌든 오늘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요청이 많았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에서 과학에 대해 좀 해달라. 맞아요. 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과학 어려워가지고. 그런 요청을 잘 못 받는데. 무시해. 좀 봐. 그래서 짠 준비를 할 때 이런 예.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전문적인 과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는 팟캐스트에서는 무리가 있다. 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이거 변명이 될 수 있는데 칠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일단 전문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동영상 찍어. 오늘의 목표는 그냥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한번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시작해서. 네. 근데 깜빡하고서 네? 게시판에 올라온 거나 광고를 안 해요. 그러네. 그거 일단은 뭐 합시다. 네. 간단하게 네. 어쨌든 오늘 LHC에 대한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준비하도록 하고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 중에 뭐 재밌었는 거 있었나요? 좀 팬아트 새로 그려주신 분이 예, 그죠? 네네. 봤어요. 그래서 닉네임이 김햄스님이 팬아트를 그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 엄청 이 편파적인 팬아트. 안 그래도 저희가 좀 팬아트를 누군가 또 그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잖아요. 이 표지를 바꿀 때가 좀 돼가지고요. 네네. 너무 감사하게. 좀 팬아트가 마음에 듭니다. 이 팬아트였으면 이제 도도 안 땄고 돈도 이제 대충 벌었을 텐데. 실물이 그렇게 생겼으면 그죠? 슬프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하기 싫으면 거울을 보고 공부하라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슬프네요. 네. 그렇군요. 약간 근데 닮았어요. 이미지가. 전혀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닮았냐면은 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깡 선생이랑 나는 너무 안 닮았어. 이거 너무 애띠게 그려주셔가지고 실제로 보시면 깜놀하십니다. 이건 너무 그래서 근데 독실이랑 김도인이 닮았어. 닮았어. 놀랬어요. 그래서. 나 닮았나? 독실이 약간 닮았고 후덕한 아저씨 느낌이. 김도인도 닮았고. 너무 좀 웃긴 게 뒤에 후광을 그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 생각에 그 깡 선생이 뒤집어 쓴 게 라이언 하트 같은데. 그거구나. 나 그죠? 왜 이렇게 귀엽게 천재다. 그렸나. 그렇게 진짜 그리신 것 세밀하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곰 같기도 한데. 근데 왜 하필이면 곰인가 나도 의심스러워. 최 사장님 뒤에 외계인 있네요. 저 이거 지금 처음 봤어요. 외계인이랑 51구역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되게 세심하게 그리셨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요거 저희가 감사합니다. 표지로 좀 사용 좀 하겠습니다. 저 히잉하는 거는 진짜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언제 히잉한다고. 어쨌든 다른 것도 또 게시물 중에 또 올라온 거 좀 뭐 있었나요? 뭐 이런저런 토론들 네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들을 때 그냥 가볍게 읽고 넘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같이 맞아요.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카페 오셔가지고 굳이 뭐 활동 안 하셔도 되니까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네. 본격적으로 오늘 과학시사 LHC 화장품 이름 같지만 LHC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DHC라고 있죠. DHC. 맞나요? 네. 그죠. 일단 블랙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LHC라고 하는 게 세계 최대의 입자 가속기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가동하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냐면 이걸 통해서 어쩌면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근데 블랙홀은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냐. 네. 그럼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주조차 그 안에 뭐 다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독실님 처음에 빅뱅의 원리를 알아보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블랙홀을 탄생시키려고 만든 거였어요? 일단 차근차근 보면 입자 가속기가 뭐야? 입자 아는 것처럼 제가 알고 얘기하고 있는 있어.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알고 있어요. 뭘 알고 계신데요? 그 긴 통로로 해가지고 쏴가지고 하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대충돌하는 거. 그러니까 네네. 입자 가속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자 가속기 뭔가. 일단 입자 가속기가 뭐고 왜 그게 필요하고 무슨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입자를 가속시키는 겁니다. 간단하군요. 그런 심오한 내용이 있었다니. 명쾌하다. 입자들을 빠르게 천재. 만드는 거예요. 빠르게 가속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로 빠르게 하냐면 빛의 속도의 뭐 거의 99.9999%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속을 시키고 그것들을 충돌시키게 됩니다. 그럼 충돌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렇지. 충돌을 잘 안 해요. 사실 충돌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입자 빔들을 계속적으로 이게 교차를 시켜요. 네. 그러다 보면 충돌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두 개의 입자, 여기서는 강입자 가속기가 되기 때문에 하드론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수소, 원자, 핵을 네. 양성자들을 충돌시키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에 굉장히 가까울 정도로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파괴되게 돼요. 네. 걔네들이. 동시에 쌍방 파괴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 유명한 식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E는 mc 제곱. 그 식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에너지 E와 질량 m이 등가라는 거예요. 네. 그럼 커다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일으키는 거랑 똑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던 입자들을 충돌시켜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입자들이 막 후두둑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 그런 거야? 네. 그게 이제 강입자 가속기 LHC 말고도 엄청나게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입자 가속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포항공대 포스텍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조그만 입자 가속기들이 있고요. 근데 조그마다는 게 그 조그만 게 아니라 막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런데 입자 가속기는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빠르게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가속하는 애들은 직진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커브 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입자 가속기 자체가 커져야지만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더 무거운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더 큰 에너지를 위해서는 더 커다란 입자 가속기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강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거는 스위스 제네바 근방에 있는 세른에서 세운 입자 가속기인데 그냥 엄청 커요. 27km 정도 되는 원형 터널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27m가 아니고? 예, 킬로미터. 엄청나게 큽니다. 27km. 네, 웬만한 도시를 둘러싸는 정도. 한 9 정도 되네요, 거의. 이게 반지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총 길이군요. 예. 그렇죠. 총 길이가. 그거 국경선을 접해 있지 않나요? 네, 국경선에 프랑스 쪽에 국경선에 접해 있게 되고 원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왜 레이싱 할 때 보면 원형 트랙을 막 돌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원형 트랙을 돌듯이 그 사이를 양성자들이 막 빠르게 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다가 충돌을 딱 시키는 거죠. 그러면 쏟아져 나오는 입자들을 통해서 이제 뭘 연구하려고 하느냐, 왜 충돌을 시키느냐를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많이 들어봤을까? 뭐 신의 입자라고 부르는 힉스 입자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그게 있다면 질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론상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좀 어려운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 왜 비대칭이 있냐? 초대칭이 존재하긴 하냐? 끈이론에 의해 예측된 추가 차원이 있냐? 벌써 어려웠어. 암흑 물질은 뭐고 암흑 에너지는 뭐고 이런 거. 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암흑 에너지. 그건 들어. 암흑 에너지.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크 포스. 또 중력이 다른 상호작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약한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엄청난 속도로 수소를 가속을 시켜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만듭니다.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양성자인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생각하자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겠죠. 네. 그럼 주기적으로 플러스를 뗐다 뺐다 해주게 되면은 점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변에서. 그렇죠. 주변에서 플러스가 근처로 다가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네를 밀듯이. 그네요? 예. 그 그네를 뒤에서 밀 때 우리가 사람이 뒤쪽에 나 쪽으로 오면은 그 시간,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밀게 되면 점점 그네에 탄 사람이 그렇죠. 진폭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러스 이온이 다가올 때마다 플러스를 탁탁 그 근처에 대주게 되면 점점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수소 이온들을 충돌을 시켜가지고 양성자를 충돌시켜서 아까 말한 것처럼 파괴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험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기한 게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아까 전에 독실이가 재밌었던 게 그 에너지랑 질량은 등가니까 그렇죠. 그 에너지들이 갑자기 다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로 다시 후두둑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신기하네. 뭐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랜덤하게 만들어집니다. 코끼리도 되고 막 고양이도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커다란 에너지가 만들어지려면 거의 뭐 지구 궤도만한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그러면은 상상을 해보면 지구 두 가지를 만약에 신이 장난치는 거야. 지구 두 개예요? 두 개를
입자가속기 신의 크기의 입자가속기를 돌려서 빵 부딪히면 그게 에너지를 빵 터진 다음에 얼토당토하는 그 모습을 가진 애들로 막 쏟아진다는 건가? 뭐 완전 산산분해된 모습으로 튀어나오겠죠. 걔네들이 어떤 형체를 갖추진 않을 거고. 재밌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커다란 입자가속기를 만들려면 말하자면 적도 둘레를 한 바퀴 둘러싸는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만드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신기하다. 예, 이게 보니까 좀 그 현대 물리학을 좀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화학 시간에 분자식 외우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요거 조금 궁금한 게 그거 크기를 좀 정리해 주면 좋겠어. 크기? 분자보다 작은 게 원자고, 그렇죠. 네. 원자보다 그 구조를 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오래돼. 그거는 역사적인 걸 같이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과거에는 그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분이 사실 최초의 원자설을 주장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 시대 사람인데 그분이야 뭐 그냥 얘기한 거고요. 뭐 지난번 우리 과학편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데모크리토스 왜 또 무시해 고대 그리스를? 아니 그분은 어떤 근거를 갖고 주장한 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거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관측 기구가 없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데모크리토스도 심화 내용을 보면은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뭐 우리의 영혼,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입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걸 원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게 부정되면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정확히 말하자면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승인을 하면서 거기다 약간 더딥힌 사원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물,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원소가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철학에서도 이 두 개가 싸우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뭐였었더라? 그때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계속 싸우면서 플라톤 학파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계속 싸우면서 발전되는 것처럼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기본 입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하잖아요. 네 가지의 적절한 배합으로 세상의 모든 원소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우주 역사하면서 과학을 하면서 잠깐 다뤘었는데 실제로는 네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소가 있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주기율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그러면서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소, 헬륨, 뭐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있더라. 100가지도 넘는 원소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네 가지였을 땐 사실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적을수록 아름답잖아요. 근데 100가지가 넘는 원소가 있네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들어서 근대가 아니지 사실 현대인 것 같아요. 1897년부터 시작해갖고 전자가 발견되고 양성자가 발견되고 중성자가 발견되면서 수소라고 하는 애와 산소 탄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원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걔네들은 전부 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본 입자들의 조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름답네. 그렇죠. 딱 세 개야. 네 가지였다가 세상의 모든 물질이 100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가 됐다가 다시 세 가지로 변한 거예요. 네. 그렇죠.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근데 이제는 세 가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훨씬 더는 아니고요. 표준 모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쿼크, 렙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6가지의 기본 쿼크들이 있고 6가지요? 예, 6가지. 예. 탑 쿼크, 바텀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 그다음에 제일 업 쿼크, 다운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쿼크들을. 근데 실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름이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아무 의미도 없고 사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반응을 시키면은 그게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대칭적인 거니까 이름을 처음엔 업다운은 붙였고요. 그런 발견된 거야? 것들을 그 다음에 그 스트레인지 참 쿼크 이름을 붙인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재밌게 잘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쿼크가 발견이 됐는데 이름은 붙이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행동하는 게 기묘해. 그래서 이름을 스트레인지라고 이름 붙인 거야. 기묘 쿼크.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외웠던 주기율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주기율표는 결국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화학에선 여전히 그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양성자를 또 쪼개게 되면 업코크 2개와 다운코크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본 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그게 있는 거다? 그럼요. 굉장히 그건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들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세포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 더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일단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주기율표처럼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걸 표준 모형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표준 모형이 되고 표준 모형은 좀 어렵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과학 무지랭이로서 좀 들은 거는 그래서 16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6개. 근데 16개라고 돼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웬 16개? 6개인데? 6개의 쿼크와 6개의 렙톤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12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4가지의 힘을 매게 하는 입자들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렇게 표준 모형할 때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개의 표준 모형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표준 모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겁니다. 이게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에 우주가 어떤 것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구성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양성자라고 하는 것도 또 쪼갤 수 있다. 여기서 쪼갠다는 건 물리적으로 쪼개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강입자 가속기에서 충돌시켜서 쪼갠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쪼갤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쪼갠다는 라기보다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6가지의 쿼크, 6가지의 렙톤, 그러니까 커다란 무거운 것들, 가벼운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또 힘을 매게 하는 입자. 우리가 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힘을 매게 하는 입자 4가지 정도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표준 모형인데 이게 지금까지의 모든 발견들을 다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설명을 못하는 게 있는데 일단 중력에 대한 건 설명을 잘 못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우주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암흑 물질이 도대체 뭐냐? 이건 지금까지 미스테리입니다. 잘 밝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암흑 물질이라고 우리가 말은 들어봤는데 그 암흑 물질은 표준 모형에 들어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굉장히 일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왜 그걸 알고 있냐면은 그 표준 모형에서 논쟁이 하나 되잖아요. 그 중에서 입자가 하나가 더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질량을 매게 하는 입자로서 힉스 입자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나는 그 강입자 가속기 LHC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거든. 힉스 입자가 힉스 입자가 질량을 부여한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라기보다는 힉스 장이 펼쳐지게 되고 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운동장 할 때 그 장이에요. 필드예요, 필드. 필드. 힉스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장이 펼쳐지게 되고 그 장 안에서 질량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에반게리온처럼 어떤 AT 필드 같은 걸 똑같습니다. 사실은 중력장이 펼쳐지게 되고 전기장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구만. 예를 들면 이거죠. 태양이 존재하게 되면 그 근처에 존재하게 되는 질량들은 태양 쪽으로 끌어당겨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태양 주변에 중력장이 펼쳐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힉스 입자가 있게 되면 힉스 장이 펼쳐지게 되고 그 안에서 입자들이 질량을 받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큰 운동장에 이제 그게 큰 운동장의 일종의 원자 덩어리라 뭐라고 합니까?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가운데 지금 그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 거죠. 그 안에 양성자랑 중성자들이 그렇죠. 그 각자 이제 결합이 돼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또 뭐가 이렇게 쿼크? 그렇죠.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쿼크 맞습니다. 네.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쓸모없고 16개 밀입자로 돼 있다. 네, 그게 우리 지금 포도송이처럼 연결돼 있는 건 아니고 그게 거의 허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허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자들이 크기가 커가지고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날파리 같은 게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회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모델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운동장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원자 하나를 놓고 본다면 원자 가운데 깡 선생이 서 있는데 운동장 가운데 그게 핵인 거야. 그리고 운동장 표면에서 그 주변을 막 돌고 있는 날파리가 있으면 그게 전자들.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 말고 깡 선생을 이루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장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표준 모형이라는 건 그 장기들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중성자라던가 양성자도 또 그걸 그렇죠. 뭐 쪼개면은 쿼크 이런 걸로 구분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꼭 빽빽하게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쬐꼬만한 덩어리들이 회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그래? 같아요. 지금 좀 약간 산으로 가는데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입자는 원래 부피가 없습니다. 부피가 없이 점으로만 돼 있어요. 질량은 있어요. 근데 부피는 없어요. 그렇다면 얘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무언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얘들이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부피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거리를 유지하는 거는 힘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힘은 뭐 전기적인 힘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 힘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 많은 분들이 껐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래? 그럼 일단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 눈빛으로 봤을 때 최 사장님은 저한테 막 양자론을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전자의 움직임, 날파리 아까 얘기한 걸로 봐서. 근데 양자론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걸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힘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하자면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은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모든 원자들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거보다 지금 더 세세한 표준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까지 일단 인정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4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힘 저런 힘 얘기하고 마찰력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탄성력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사랑의 힘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힘들 중에서 물리적인 힘은 딱 4개밖에 없어요. 그게 강한 핵 상호작용력이라고 하는 강력,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 중력 4가지입니다.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그럼 이제 저는 블랙홀 얘기할 때 이게 왜 나오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죠? 중력은 밀어내는 힘이 없어요. 자석은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N극과 N극은 밀어내는데 아까 장 개념도 잠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자석을 가운데 딱 놔두게 되면은 자석 주변에 있는 다른 자석은 끌려가거나 밀려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건 왜 그러냐면 자석 주변에 자기 장이 펼쳐져서 그래요. 말 그대로 운동장처럼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 자기 장이 펼쳐지고 그 주변에 다른 자석이 있게 되면 서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건 장 개념을 잠깐 설명한 거고 그럼 우리는 중력장 안에 있어요.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지구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너무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 지표면이 우리를 받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중력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모든 걸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지표면은 왜 지구 중심으로 안 끌려 들어가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되게 궁금한데요? 코끼리가 네? 받치고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인도 설화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사실이죠 그게. 무게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전자기력이 있어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이 있는데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전자와 전자 사이 혹은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힘이 더 큰 힘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전자기력이 일반적인 중력보다 더 큰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이 있으면 뭐든지 끌어당긴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최 사장님 옆에 앉아 있는데 최 사장님이랑 저랑은 지금 끌려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끌려가고 있어, 지금. 하나가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들이 전자기적인 그렇지. 전자기적인 반발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게 더 큰 힘인 거야. 전자기력이 더 큰 힘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꼭 전자기력이 아니라도 너는 최 사장이 다가오면 밀어낼 것 같은데 물리력으로 무슨 얘기?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죠. 깡 선생이 징그러우니까 이제 나한테 아구지를 날리는데. 아구지. 깡 선생의 그 주먹이 내 볼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죠. 전자기력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상은 우주 단위로 나타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전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근데 전자기력이 항상 크다고 하셨잖아요. 중력보다. 항상 큰 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항상 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크다고 하셔가지고
중력보다. 그러니까 어떤 질량이나 그 사람의 그 크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큰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데, 중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비례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 R제곱분의 난 안 배웠는데. R제곱분의 GMM. 맞다. 그러면 물리 빵점이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결국엔 지구 정도 질량이 되는 애가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즉 밀도가 커지게 되면 중력이 점점 커져요. 네. 그러면 전자기력은 그대로인데 중력이 계속 커진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구가 예를 들면 손톱만 해. 오케이. 지구의 질량은 다 가지고 있어. 네. 그런데 손톱만 해. 그럼 중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제 중력이 전자기력을 이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군요. 언제나 중력이 더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붕괴를 해야겠죠. 아까 말했죠. 지표면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지표면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전자기적인 반발력, N극과 N극이 밀어내는 힘, 혹은 플러스와 플러스가 밀어내는 힘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너무 밀도가 커지게 되면은 그 힘을 이겨버리게 돼요. 그럼 원자들도 다 무너지겠네? 예를 들어서 채사장이 엄청나게 조그맣게 지금 이 무게 그대로 축소가 되면은 우리가 채사장한테 빨려 들어가서 다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닙니다. 지금 채사장님이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최 사장님이 예를 들면 굉장히 작아졌어요. 박테리아 수준으로 작아졌어요. 오케이. 박테리아보다 더 작아져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저도 그렇게 박테리아 수준으로 작아진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도 그렇게 작아져야 돼요. 거리가 줄어들어야 돼. 아주 가깝게 되면은 거기서는 그 한도 내에서는 전자기력보다 중력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고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백색외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만 들어봤어. 풍문으로 들었어. 이제 버틸 수 있는 게 전자기력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전자기력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4가지 힘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진 않고 강력이 사실 일반적으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전자기력, 그 다음 양력, 그 다음에 그 중력이 되는데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순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요? 근데 중력이 너무 커져서 중력이 전자기력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데 그 무너지는 걸 막았었던 힘이 사실 뭐냐면 이건 잠깐 얘기를 할게요. 양자론적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배우셨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파울리 베타 원리요? 그냥 전자들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요. 칠판 가져와. 거짓말. 못 알아듣겠다. 전자와 전자는 겹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지. 전자가 겹쳐질 수 없어요. 그거는 단순한 전자기력 때문에 마이너스를 띈 입자, 마이너스를 띈 입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파울리라고 하는 분이 주장했던 베타 원리에 의해서 같은 공간 안에 걔네들은 겹쳐질 수가 없어요. 그냥. 신기해.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네. 그래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엄청난 중력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그러면 어떤 힘에 들어가요? 강력, 양력. 왜냐면은 그게 겹쳐질 수 없다는 건 힘으로 밀어내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전자기력 아니에요? 전자기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자기력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파울리 베타 원리의 힘은? 전자기력보다 너무 세면은 너무 어렵게 붕괴되니까. 일단 전자기력으로 합시다. 전자기력.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강력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전자기력이 궁금한 맞는 것 거는 같아요. 원자의 구조 이거가 그치.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잠깐 정리를 다시 하자면 원자라고 하는 거에서 전자라고 하는 것도 점이고 부피가 없고 양성자도 점이에요. 그럼 어차피 부피가 없으면 전자 두 개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느냐라는 건데 부피가 합쳐질 없으니까. 수 없어요. 예. 합쳐질 수 없는 이유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인데 최 대장님이 물어본 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슨 힘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대답을 못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파울리라고 하는 분이 그걸 주장할 때도 왜 베타 원리가 나타나는지 몰랐어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우리가 그 이름만 잘 알잖아요. 그 불확정성의 원리도 하이젠베르크가 처음 주장할 당시에는 그 값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원래 그런 식으로 현대 물리가 좀 발전하거든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그 전자와 전자 사이가 전자 두 개는 동시에 같은 공간에 확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버텨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질량까지는 버텨줘요. 걔가. 중력이 예를 들면 전자기력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걸 더 이상 못 버틴 시점이 되는 거죠. 너무 밀도가 큰 경우에. 그 경우엔 붕괴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게 된 거예요. 중력이 너무 커서. 그럼 이제 같은 공간 안에 겹쳐지기 시작해요. 그럼 핵융합이 되겠네?
그 핵융합을 넘어서게 되죠. 아, 그래? 중성자별이 돼버립니다. 중성자별이구나. 중성자별은 뭐냐면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별이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커다란 별의 경우에 마지막에 지구보다 작아지게 돼요. 걔네들이. 그렇게 엄청난 밀도로 합쳐지게 됩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버텨줄 수 있는 힘을 넘어설 정도로 중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별 전체가 하나의 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전자. 되게 하나의 원자. 그렇죠. 엄청나게 무겁죠. 그거 한 삽을 한 삽이 아니지. 그냥 손가락만큼만 딱 뜨게 돼도 지구 질량보다 무거울 정도로 엄청난 밀도를 가진 중성자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도 완전 붕괴하진 않아요. 중성자들끼리도 합쳐지지 않고 버텨요.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붕괴해서 하나의 점이 되기 전까지 두 가지의 힘을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기력을 이겨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강력이라고 하는 걸 이겨야지만 중력에 의해서 붕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력이라고 하는 것과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반발력이 있어요. 그 반발을 이겨야 돼요, 중력이. 근데 중력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밀도가 커지면 중력이 이길 수가 있어요. 오케이. 밀도가 커지면? 네, 밀도가 커지면. 밀도가 커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질량은 커지되 거리는 가까워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밀도가 커지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전자기력을 이긴 상황.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자별이 돼요. 네. 중성자별. 그리고 중성자별은 부피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밀도는 크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력이 더 너무 커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강력이라고 하는 걸로 버티고 있는데 그걸 이길 정도로 중력이 커진다. 그러면은 강력이라고 하는 반발력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인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붕괴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어요. 밀어내는 힘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렇네. 끌어당기는 힘이 제일 세지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막을 힘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커다란 질량을 가졌었던 애들이 한 점으로 뭉쳐버리게 됩니다. 부피가 없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왜 붕괴하지 않느냐? 단적으로 말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엔 밀어내는 힘이 당기는 힘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유지된다. 근데 질량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인력이 너무 커져서 밀어내는 힘이 이길 수가 없게 돼. 그러면 뭐든지 완전히 붕괴해버리면서 한 점으로 그 모든 질량이 뭉쳐지게 되고 그걸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강입자 가속기와 연결을 시켜야 돼. 블랙홀 얘기 말씀하셔요. 블랙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원래 이제 커다란 이제 아파트가 있다고 쳐봅시다. 100층짜리 아파트인데 기둥이라는 애가 받치고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공간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중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아파트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재건축 규제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기둥들이 힘을 못 써. 이제 기둥들이 다 무너졌는데 기둥보다 아파트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데 그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었냐면은 슈퍼 히어로들이 각층마다 살고 있어가지고 기둥 대신에 그걸 일단 막았어. 좀 짜부라들었지만 막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런데 나중에 더 무거워지면 슈퍼 히어로들도 못 막으니까 아예 공간이 없이 완벽하게 그렇죠.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얘기군요. 네. 그래서 가운데 뭉쳐있게 되는데 이때는 부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를 탈출하기가 힘들어져요. 모든 애들이. 즉 이거예요. 모든 힘을 다 이겨내고서 뭉쳐있는 거니까. 뭉쳐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요. 인공위성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빠르게 움직이면 원래 탈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구에서 로켓을 쐈을 때 인공위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가 있고 지구의 인력, 중력을 탈출하기 위한 속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쏘게 되면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속도가 좀 느리면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속도가 느리면 땅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빠르면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탈출하는 속도가 우주속도, 뭐 제2탈출속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2우주속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태양은 당연히 중력이 더 크니까 태양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그 중력을 탈출하기 위한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거는 사실상 특이점이라고 하는 근처, 아주 가까운 특이점 근처로 가게 되면은 너무 중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를 탈출하기 위한 속도가 점점 커져요.
즉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11.2km/s 정도 되면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목성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60km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까 그거보다 60km/s 정도 되면은 목성을 탈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그 특이점 근처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빨라야지만 탈출할 수 있는데 그렇겠지. 너무 충격이 크니까 빛의 속도로도 탈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중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가까워지면. 예전에 그래서 뭐 블랙홀이 빛도 빨아들인다고.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을 빨아들인다는 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빛이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속도 중에 제일 빠른 게 빛이거든요. 네. 그렇죠. 우주 규제 속도. 그렇죠. 우주의 제한 속도죠. 제한 속도요. 근데 너무 탈출 속도가 크다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조차 탈출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중력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면 당연히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빛이 탈출을 못해. 그럼 빛이 탈출할 수 있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는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경계가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지평선,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재밌다. 어떤 질량이 있으면 블랙홀이 무조건 형성될 수 있는 크기가 있어요. 밀도가 있어요. 밀도가 있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가까우면 이 부분 안쪽에서는 빛이 탈출을 못해요. 그 반지름을 슈바르트-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돼요. 슈바르트-실트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그 반지름 내부에서는 빛이 탈출을 못해요. 빛도 탈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빛이 탈출을 못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반지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벤트들은 몰라요. 그 이벤트들이 있을 거고 그럼 뭔가 사건이 벌어질 거고 그 내부에서 그 사건이 벌어진 게 바깥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빛의 속도로 나타나게 돼요. 네. 근데 빛의 속도가 탈출을 못할 정도의 중력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 반지름 바깥에서는 안쪽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알 수가 없어요. 파티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다시 한번 빅뱅이 일어났는지 무슨 대폭발이 일어났는지. 그 안에서는 우리가 사물을 관찰한다는 거는 어떤 빛이 반사되는 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이 나올 수 없다는 거고 그럼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있을 거고 그 경계 바깥에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블랙홀은 반드시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해요. 그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는 알고 있는데 야후 세계와 외계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는 결국에 알 수 없고 우리가 이건 물리학적으로 이제 단절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사상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관측이 되죠. 그런 지점들이.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 관측된다고 합시다.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는 관측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도 관측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의 발표들에 의하면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 나는 직접 관찰하는 줄 알았거든요. 블랙홀이 안 보이니까 그걸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독실이 말씀에 따르면 간접적인 관찰 자료밖에 없대.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홀이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없다 기사들이 막 가끔가다 블랙홀이 관측됐다 이런 기사들을 사진도 막 찍히고 사진으로 보는 거 다 그냥 가짜예요? 사진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리가 이럴 거다라고 해놓은 거지. 실제로는 뭐야 황우석 같은 거네 이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과학자들의 권위에 빗대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 집단이 싫어했어요. 그 말도 안 된다. 그거 일어날 수 없다. 우주에 빵꾸가 어딨냐.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어느새 많은 과학자 집단들이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간접적인 증거들. 너무 중력이 강해서 그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들이 관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빛이 휘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중력이 엄청나게 끝내주게 세게 되면 당연히 빛이 탈출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대부분의 과학자 집단이 블랙홀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 이제 인정해요. 60년 동안 믿어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어온 거예요. 그거를 그냥 거기까지만 저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블랙홀이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봐도 그냥 그럴 것 같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이론상으로는 것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증거들도 있고 그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게 문제는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간접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두 이론이 대립하잖아요.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 대립이라고 하긴 힘들고 그게 통합이 안 되는 거야. 상대성 이론은 너무 거대한 중력에 대해서 다루고 그 이후에 탄생한 양자역학은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힘, 강력, 양력, 전자기력을 다루거든요. 근데 요게 네 가지 힘이 통합이 안 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은 어디서 도출되는 거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해 값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은 블랙홀이 있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적인 계산식에 의하면 블랙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왜요? 모순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최근의 연구에 나타난 것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블랙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블랙홀이 어떤 것까지는 이해를 했고 블랙홀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까지는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블랙홀이 그럼 결국엔 질량이 크든가 아니면 질량이 엄청나게 크고 밀도가 커야 돼요. 종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빛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큰 애들을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질량이 일단 엄청나게 큰 경우 그래서 은하의 중심에 있을 거로 추정되는 태양 질량의 수백억 배 이상이 되는 그런 커다란 블랙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거에 가능할 수 있냐면 태양 질량의 뭐 한 10배, 20배 정도 큰 경우에도 블랙홀이 될 수 있거든요. 별의 말기에. 아, 크기로 말씀하시는 네, 크기로 크기가 굉장히 이제 태양보다 조금 더 큰 경우 1.6배보다 크게 되면 이제 중성자 대폭발이 이렇게 초신성이 되게 되고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되면 마지막에 태양보다 더 큰 천체의 마지막에 조그만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블랙홀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핵심인데 아주 질량이 작지만 만약에 중력이 너무 밀도가 커. 질량은 작은데 밀도가 너무너무 커. 네. 그러면 아주 작은 범주 안에서의 사상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는 초소형 미니 블랙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손톱만한 거. 손톱보다 훨씬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지평선을 말하는 거고 그게 말하자면 블랙홀의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히 말하자면 블랙홀의 반지름은 아니지만 블랙홀의 반지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태양만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지구만한 블랙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너무 작은 블랙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작은 블랙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니 블랙홀이. 근데 그 미니 블랙홀이라고 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블랙홀이 만약에 조그만 거라도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 오해를 깨야 되는 게 블랙홀에 두 가지 정도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모든 걸 일단 아주 작은 거라도 생겨버리면 모든 걸 다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흡수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흡수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했었던 그 반지름이 있고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부분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것들까지는 아니고 질량을 가진 걸 끌어당길 수 있는 경계가 있어요. 그럼 그거 바깥에 있는 애들은 못 끌어당겨요. 블랙홀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최 사장님이 지금 바이러스는커녕 그냥 원자 하나 크기로 쪼그라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저랑 이 정도 1m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원자 크기로 쪼그라들게 되면 그 원자로부터 예를 들면 한 원자 5개 정도 영역까지는 예를 들면 블랙홀의 영역이 돼요. 그 근처로 내가 가까이 가게 되면 내가 빨려들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멀리 지금 1m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구만.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뭐가요? 이 원리가요. 왜요? 왜냐면은 저렇게 유지돼야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 듣기만 하면 그래야지 우주가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블랙홀로 다 빠져들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괜찮네요. 좋은 반증이네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블랙홀이 없든가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건 아니다. 멀리 있고. 근데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얘기부터 했냐면은 물질들이 얼마나 작게끔 표준 모형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밝혀냈다까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그 질량에 따라서
그 블랙홀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사상의 지평선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걸 4가지 힘과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곧 그 LHC에서 논쟁이 됐던 문제가 있어. 작은 블랙홀이 생기느냐,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거 하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블랙홀에 대한 오해를 먼저 없애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이 2가지 오해를 없앨 거예요. 맞아. 첫 번째는 블랙홀은 정말 모든 걸 다 흡수해서 끝이 되냐. 두 번째는 거리랑 상관없이 모든 걸 다 빨아들일 수 있느냐. 그걸 지금 거리랑 상관없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최 사장님이 원자 하나만한 크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최 사장님으로부터 1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영역 안에 있으면 다 빨려 들어가. 그럼 만약에 그 1cm 이하에 아무것도 없다면 태사장 블랙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혼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야. 주변에 있는 내가 빨려 들어간다든가 우리는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거리가 유지되니까. 같이 죽읍시다. 우리 근데 왜냐하면 중력의 크기는 똑같거든요. 중력의 크기는 똑같은데 굉장히 가까워질 때 중력이 커지는 것뿐이고 거리를 1m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태양이 만약에 그 상태 그대로 블랙홀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구는 그대로 돌고 있을 거예요. 태양 주변을. 태양이 그 거리에 미치지 못해요? 태양이 만약에 그럼요. 영향을 안 미칠 만한 거리에 있다면은 태양이 지금의 중력을 유지하면서 블랙홀이 된다면 태양이 지구보다 작아지거든요. 달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럼 작아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는 그러니까 태양이 작아진 거고 태양으로부터 3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30만은 달량 지구구나. 태양으로부터 1AU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의 중력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 그럼 블랙홀이 부동산 투자해도 되겠네. 블랙홀이 있다면은 그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도 있겠네요. 이론에 따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게 실제로 이제 천체 정도 수준에서 블랙홀이 생기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아들여? 가까운 곳에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는 가까운 곳에 다른 천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천체로부터 계속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가스가 굉장히 빠르게 돌게 돼요. 그러면서 뭐 흔히 뭐 강착 원반을 형성한다. 뭐예요? 그 세탁기 같은 경우에 물이 빠져나갈 때 소용돌이가 돌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아래에서 펌프로 막 뽑아내. 그럼 물의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세게지겠죠. 그런 식으로 블랙홀 주변에서는 다른 별이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빠른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겁고 압력이 커다란 원반이 형성이 돼요. 소용돌이처럼. 그럼 선생님 지금 들어오면 독실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그게 에너지가 안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물질이 어떤 에너지로서 형성되면 커지지는 않나요? 그러네? 커지는 거죠. 지금 얘기한 건 커지는 거. 그런데 주변에 다른 애가 없다면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지만 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주변에 다른 행성들이 가까이 존재하면 계속 커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커질 수 있어요. 존행 커지겠네. 무서워. 그래서 아까 블랙홀 3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건 어떻게 태양 질량의 수백억 배 이상의 블랙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가 블랙홀이 커졌어? 딱 되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애들을 막 빨아들인 거야. 블랙홀들이 막 융합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 초미니 블랙홀 예를 들고 싶어요. 최 사장님이 원자 크기가 됐어. 그래서 블랙홀이 됐어. 그럼 그 원자로부터 1cm 예를 들면 1cm 정도 되는 그 영역 안에 다른 입자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최 사장 블랙홀은. 빨아들일 게 있어야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는 증발해서 없어져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오케이. 일단은 그냥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생기면 끝장난다. 지구를 다 빨아들일 거다. 이게 아니고 태자장이 블랙홀이 되더라도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금 내가 최사장한테 끌려가지 않는다면 최사장이 블랙홀이 돼도 안 끌려갈 거다라는 게 첫 번째 블랙홀에 대한 오해를 없애는 겁니다. 일단 블랙홀에 대한 오해,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유지되면 가만히 멈춰 있다. 그렇죠. 지금 제 머리가 블랙홀이 돼가지고 먹먹해졌습니다. 잠깐만 쉴까요? 쉬고 5분만 쉰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시죠. 예.